여러분, 저는 지금 100살이 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평생 수만 명의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제 자신이 직접 겪으면서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께도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입니다. 얼마 전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친구를 만났습니다. 둘 다 올해 85입니다. 한 사람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석이, 요즘 매일 아침이 설레. 오늘은 뭘 배울까? 누굴 만날까 생각하면 잠이 깨.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남은 건 병원 가는 것뿐이야.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늙음은 숫자가 아니구나. 늙음은 마음에서 먼저 오는구나.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해? 다 늙었는데 새로운 걸 배워서 뭐 하나? 만약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잠깐 멈추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정말 그렇더라는 살아본 증언입니다. 저는 80년 넘게 사람들을 관찰해왔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동료들과 함께 늙어가면서 그리고 저보다 먼저 가신 분들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가지 분명하게 보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이 되어도 50살처럼 보입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말에 힘이 있고 무엇보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60인데도 80처럼 보입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말은 항상 불평이고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이건 돈이나 학력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가장 젊게 사는 어르신 중에는 연금만으로 사시는 분도 계셨고 지병을 안고 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해도 금방 늙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차이는 뭘까요? 제가 발견한 첫 번째는 이겁니다. 빨리 늙는 사람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늙습니다. 천천히 늙는 사람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지인 중에 70에 서예를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엔 붙잡는 것도 어색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획을 그으면서 이 나이에 이게 되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글씨는 동네 문화센터에 전시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글씨가 아닙니다. 그분을 보면 눈이 반짝입니다. 새로운 글자를 쓸 때마다 아이처럼 좋아하십니다. 오늘은 이 획이 어제보다 나아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분에게서 나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60에 은퇴하고 집에만 계신 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건강도 괜찮으십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한 사람은 70인데도 오늘을 삽니다. 다른 사람은 60인데도 과거에 삽니다. 한 사람은 되어간다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에 집중합니다. 제가 10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늙음은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입으로 말하는 순간 정말로 늙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다 소용없어 라고 단정하는 순간 정말로 소용없는 날들이 쌓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한 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둘 다 비슷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한 분은 수술 다음 날부터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요? 퇴원하면 산책부터 시작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이제 끝이야.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2달 뒤 첫 번째 분은 정말로 공원을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천천히지만 혼자 걸으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아직도 지팡이에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신체 조건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었느냐? 안 된다고 단정했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뭘 해볼까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별일 없겠지 하십니까? 새로운 것을 보면 한번 해볼까 하십니까? 아니면 이 나이에 무슨 하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바로 천천히 늙는 사람과 빨리 늙는 사람을 가르는 첫 번째 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것은 빨리 늙는 사람들에겐 공통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비교입니다. 항상 남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옆집은 자식들이 자주 오는데 우리 집은, 옆집 노인은 건강한데 나는, 친구는 돈이 있는데 나는,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 얼굴에, 말투에, 행동에 스며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는 자식들이 잘해주는데도 남만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편인데도 누구는 더 건강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순간 정말로 불쌍해집니다. 이건 제가 100번도 넘게 본 일입니다. 둘째, 불평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날씨가 덥다, 춥다, 물가가 올랐다, 세상이 각박하다, 젊은 사람들이 버릇없다. 불평하면 당장은 후련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식들이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만 들으니까요. 친구들이 연락을 끊는 이유도 이겁니다.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요. 그러면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우니까 더 불평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셋째, 고집입니다. 내 방식이 맞아. 요즘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줘도 나는 옛날 방식이 편해라고 합니다. 편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배우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배우기를 포기하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단절되면 외톨이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 여든에 스마트폰을 배우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가르쳐줘도 나는 못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뀌셨습니다. 손주가 보내는 사진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배우셨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십니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뉴스도 보시고 날씨도 확인하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석이, 배우니까 재미있어.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아.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나는 못해라는 마음이 배움을 막을 뿐입니다. 그럼 천천히 늙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가 수십 년간 관찰한 결과 이런 분들에겐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호기심이 살아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보면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는 걸 즐깁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75세 영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직접 주문해보고 싶어서 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여전히 뭔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무언가를 보는 눈이 살아있습니다. 그 눈빛이 젊음입니다. 둘째,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면 이해합니다. 친구가 연락이 뜸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연락합니다.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이런 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자기가 만들어가니까요.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갑니다. 서운해하지 않고 이해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옵니다. 셋째, 감사할 줄 압니다.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여시면서 오늘도 살아있네. 고맙다 라고 하신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으니 밝습니다. 밝으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불평하고 고집 부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호기심 갖고 관계를 소중히 하고 감사하는 쪽입니까?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아무도 안 보니까요.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정직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 쪽이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엔 여든에 바뀐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바꾸겠다는 결심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저도 겪었고 여러분도 겪고 계시거나 곧 겪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가 아프고 자식들은 바쁘고 집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전화기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딜까요? 이게 노년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제가 본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외로움에 무너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TV만 봅니다. 자식 전화만 기다립니다. 그러다 자식이 전화하면 너희들은 바빠서 나는 안 중요하지라고 합니다. 자식들은 그 말에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더 뜸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외로워서 그러는 건데 그 외로움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행동하십니다. 다른 부류는 외로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이 들면 이런 거구나. 그럼 이 외로움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분은 자원봉사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동네 노인정에 나갑니다. 어떤 분은 취미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산책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중요한 건 외로움을 이기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나는 혼자다. 그렇지만 혼자라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내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집에만 계시면서 아내 사진만 보셨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내도 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뭘 하셨냐고요? 매일 아침 아내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살아볼게. 당신 목까지. 그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공원을 산책하셨습니다. 그러다 공원에서 혼자 운동하는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셨습니다.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가끔 같이 커피를 마시셨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분은 어떠냐고요?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렇지만 무너지진 않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엔 산책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석이,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아. 그런데 외로움만 있는 건 아니야. 외로움 옆에 다른 것들도 있더라고. 햇살도 있고 바람도 있고 사람들 웃음소리도 있고 그것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분은 외로움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도 외로우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관계가 필요해. 그러니 관계를 만들어 봐. 외로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의미가 필요해. 그러니 의미를 찾아봐.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재료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와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노년에 흔히 겪는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랬을까?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줄 걸, 배우자한테 더 다정할 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본 분들 중에는 후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후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 이미 지나간 시간에 하지 못한 일. 어떤 할머니는 남편 산소 앞에서 우시면서 여보, 미안해. 그때 화낼 게 아니었어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너무 엄하게만 했어.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했어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후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 없으니까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후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회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후회를 자책의 도구로 쓰지 말고 배움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이 아니라 그때 그랬으니 지금은 이렇게 해야지로 바꾸는 겁니다. 남편한테 화를 많이 냈다는 후회가 있다면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는 덜 화내는 겁니다.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다는 후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장 이른 날입니다. 제가 아는 할아버지는 80이 넘어서 자식들한테 편지를 쓰셨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울면서 그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나라요 라고 했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석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 후회는 과거를 바꾸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현재를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후회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후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후회하십니까? 그때 뭘 하지 못해서입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그때 뭘 잘못해서입니까? 그럼 지금은 다르게 하십시오. 후회는 과거를 붙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서 배워서 현재를 바꾸라는 겁니다. 만약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후회라면 그 사람이 원했을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과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늙지 않으려면, 아니 천천히 늙으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을 하나 정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공원 한 바퀴 걷기. 오늘은 옛날 친구한테 전화하기. 오늘은 책 한 장 읽기. 이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의미 있는 하루가 쌓이면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책에 오늘의 한 가지를 적으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체크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요. 그런데 그게 쌓이니까 1년이면 365가지를 하신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낯선 것을 하십시오. 가보지 않은 카페에 가보십시오.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읽어보지 않은 책을 읽어보십시오. 왜 낯선 것을 해야 하냐고요? 낯선 것은 뇌를 깨웁니다. 익숙한 것만 하면 뇌가 잠듭니다. 뇌가 잠들면 늙습니다. 낯선 것이 무섭다고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발견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오래된 친구, 먼 친척, 옛날 동료, 잘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혹시 바쁠 텐데 방해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받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오래된 인연에게서 온 연락은 반갑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바빠서 통화를 못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잘 지내?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렇게 관계를 먼저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다리지 말고요. 넷째, 하루에 한 번은 감사한 것을 찾으십시오. 일기를 쓰든 마음속으로 생각하든 가족에게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자식이 전화했다. 뭐든 좋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처음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다 보면 감사할 게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할 일 하나, 일주일에 낯선 것 하나, 한 달에 연락 하나, 하루에 감사 하나.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능동적으로 사는 겁니다. 후자는 수동적으로 시간에 끌려가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천천히 늙습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빨리 늙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주저앉은 사람들. 시간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혼자만 있는 사람들. 왜 안 할까요? 두려워서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해?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 실패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안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안 하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가 좋으십니까? 실패가 두렵다고요? 노년의 실패가 뭐가 두렵습니까?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젊을 때의 실패는 경력에 남습니다. 명예의 상처가 갑니다. 그런데 노년의 실패는 그저 경험입니다.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됩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시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새로운 걸 배우다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친구한테 먼저 연락했다가 통화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무겁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성취를 위해 달렸습니다. 이제는 의미를 위해 걸을 때입니다. 젊을 때는 쌓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넓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깊게 살 때입니다. 이게 늙는다는 겁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줄어드는 것으로만 봅니다. 힘이 줄고, 속도가 줄고, 관계가 줄고. 그러니 슬픕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힘은 줄었지만 지혜는 늘었습니다. 속도는 줄었지만 여유는 늘었습니다. 관계는 줄었지만 깊이는 늘었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줄어든 것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달라진 것, 늘어난 것도 보시겠습니까? 제가 80이 넘었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고, 글씨가 잘 안 보였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속상했습니다. 늙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어떤가?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평온함, 수용, 여유. 이걸 깨달았을 때 늙음이 덜 무섭더군요. 나이 드는 게 슬픈 이유는 잃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얻는 것도 보면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젊음을 잃었지만 지혜를 얻었습니다. 힘을 잃었지만 평온을 얻었습니다. 미래를 잃었지만 현재를 얻었습니다. 젊을 때는 항상 미래를 봤습니다. 나중에 이루겠어. 나중에 하겠어. 그런데 나이 들면 미래가 짧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이게 나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현재를 사는 게 진짜 사는 겁니다. 젊을 때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쳤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현재를 압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햇살, 이 바람,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나이 들어서 얻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비교하고 불평하며 나는 늙었어라고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호기심 갖고 감사하며 아직 할 게 있어라고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외로움과 후회에 무너져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면서 사시겠습니까? 수동적으로 시간에 끌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이건 확실합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10년인데 어떤 사람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외롭고 힘들게 삽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저는 지금 100살이 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합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살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모르니까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냥 오늘을 삽니다. 이게 100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중요한 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 할 일을 하십시오.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나십시오. 오늘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늙는다는 건 시간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관계가 쌓이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천천히 늙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안 늙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 뭔가 하나라도 바꿔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가족에게 고맙다 한마디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할 일 하나를 정해보십시오. 이번 주에 낯선 곳에 가보십시오. 이번 달에 옛 친구에게 연락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이 쌓이면 큰 것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늙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직이야 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아직입니다. 저는 10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전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100년을 산 제가 하는 말이니 믿으십시오. 정말 짧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비교하고 후회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건 아깝습니다.
대신 감사하고, 사랑하고, 배우고, 관계 맺는 데 쓰십시오.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여러분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원망하고 외로워하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미 있고 행복하게 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과거를 붙잡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를 만드는 데 쓰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늙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젊으면 여러분은 젊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은 천천히 아름답게 늙어갈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